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네. 오늘은 경제학 이론은 아니지만 정치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체제 정당화 이론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영어로는 System Justification Theory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 이론의 출발은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파가 될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진짜 모든 그 사회학의 정치학의 그 편치 않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스타인 베블런 같은 경제학자도 이 문제를 매우 심도 깊게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예. 오늘 살펴볼 체제 정당화 이론은 1994년 존 조스트라는 뉴욕 대학교 신경정치학과 교수하고요. 마자린 바나지라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펴낸 체제 정당화와 허위 의식의 발생에 있어 고정관념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조스트는 남자고요. 바나지는 여자입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짧아요. 네, 각주들을 빼고 나면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논문이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정치학, 정치심리학은 물론이고요. 사회심리학, 경제학, 행동경제학 여러 학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계급 배반 투표라는 게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를 찍는 게 아니고 자본가의 표를 던지느냐에 대한 궁금증이죠. 계급 배반 투표라고 부릅니다. 이런 다양한 이론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행동경제학도 사람이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연구 주제로 삼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을 찍는 심리를 파악한 체제 정당화 이론으로부터 상당히 큰 영향을 받죠. 예. 이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묘하게도 불평등을 심하게 겪을수록 현 체제를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시스템을 옹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흑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들 지금 인종차별 당하고 있느냐? 인종차별적 성향에 만족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흑인들이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흑인들한테 이런 불평등이 정당하냐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불평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겁니다. 야. 실제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한테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경제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라고 답을 하는 쪽이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쪽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네,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률이 이 연구에서 17%포인트나 가난한 사람들 쪽에서 높게 나옵니다. 조스 박사 연구팀은 이유를 내가 사는 세상의 불평등이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예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노예여야 돼? 나에게도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어. 노예제는 불평등한 제도야. 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지금 노예인 내 처지가 너무 불행한 겁니다. 노예제는 잘못됐는데 내가 그 피해를 다 받고 있으니까요. 반면에 노예제는 정당하고 합법적이야 라고 믿으면 내가 노예로 살아도 좀 위안이 됩니다. 아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노예는 다 있는 거야. 나는 노예로 태어났을 뿐이야. 라면서 안위를 받는 거죠. 가난한 민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재용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별을 겪어야 해? 이 차별은 부당해라고 인식하면 현실이 너무 처참해지죠. 저 자식은 부모 잘 만나서 재산이 9조 원인데 나는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니까요. 근데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내 가난한 처지가 이해가 됩니다. 세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걸 체제 정당화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스트 박사는 이걸 감정적인 진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평등은 정당해. 노예제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불평등을 겪고 있는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진통제에 맞는 것과 비슷하죠. 물론 이런 진통제를 맞으면 잠깐 고통은 잊을 수 있어도 불평등은 없어지지 않죠. 원래 불평등이라는 건 아픔을 느끼고 투쟁을 해야 극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적 진통제를 맞아버리면 그냥 잊어버리고 잠자면서 현실을 안주하게 되니까요. 미국에서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몰아쳐서 뉴올리언즈 일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대응이 형편없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국가가 잘못해서 피해가 커졌다라고 대답하기보다 피해자들의 개인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고 내가 그 위대한 나라 국민인데 정부가 허리케인 하나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걸 인정하면 너무 슬픈 겁니다.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을 국가에 돌리지 않고 개인한테 돌립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미국은 위대하고 내가 사는 미국은 안전해 라는 심리적 진통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유, 세상에. 결국 국가주의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배하던 시절의 이야기네요. 근데 그렇게 제 브리핑 하반부를 한 줄로 요약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 그렇습니다. 요약해 주셨지만 조금 설명을 준비를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민중들은 본능적으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체제를 옹호합니다. 이 조스트 박사의 이 연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사실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좀 슬퍼집니다. 이 조스트 박사가 매우 좌파학자거든요. 그리고 좌파로서 당연히 사회의 변혁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변혁이 요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가 붙으면 무조건 보수가 유리한 거예요. 예. 사람들은 체제를 옹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연구에 대해서 수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연구는 에런 케이라는 미국 듀크 경영대학교 교수의 연구인데요. 에런 케이 박사는 민중들이 자기 조직을 일단 옹호하고 보는 심리를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4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체제 위협, 둘째가 체제 의존, 셋째가 체제 회피 불가능, 넷째가 개인 통제력 저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어려워서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히만 살펴보면 셋째 체제 회피 불가능이라는 말은 민중들이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을수록 현 체제를 옹호하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민을 안 보내주는 나라에서 살면 내 나라가 행복해 라고 위안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어차피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특히 계급 이동성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 계층으로 자유롭게 오를 수 있는 나라에서는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왜 세상이 불평등해? 라는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감정적 진통제를 맞죠. 노예제도에서 노예들이 운명 개척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노예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행복하다고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체제 회피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런 케이 교수가 4번째로 언급하는 개인 통제력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회에서 개개인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통제력이 있으면 그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도전이 많아집니다. 내 삶을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자주적 통제력이 없을수록 노예로 사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 내가 노력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지배자들은 민중들에게 인생의 자기 통제권을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특히 심해요.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유엔이 매년 3월에 발간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자주적인 삶의 선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57개국 중에 요 분야의 순위가 무려 144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 삶을 자주적으로 선택하는 영역에서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겁니다. 자기 통제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변화를 선택을 못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그래 라면서 체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많죠. 지배자들은 이걸 노리고 끊임없이 민중들의 자주권을 박탈을 합니다. 그런데 에런 케이 교수가 드는 첫 번째 이유로 체제 위협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회가 엄청난 테러 공격을 받거나 혹은 사회 체제가 위험에 빠질 정도로 어마무시한 자연재해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심리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게 제일 세졌을 때가 9.11 테러 때입니다. 이때 부시 정부 지지율이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부시가 잘했으면 9.11 테러가 시작됐겠냐고요. 그렇죠. 부시가 못해서 그 테러가 벌어진 거잖아요. 부시를 욕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내가 사는 사회가 외부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위협이 가해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체제를 무조건 지키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제가 목요일에 그 일본이 하고 있는 무역제재 이야기를 드렸죠. 예. 진짜 살펴보면 웃기는 거거든요. 자기 물건 안 판다는 건데 이런 또라이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베가 왜 저 또라이 짓을 할까요? 아베가 멍청해서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베는 더럽게 나쁜 놈이긴 하지만 멍청한 놈은 아닙니다. 저 짓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 제 생각이지만 사실 아베는 일본 경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게 관심이죠.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에런 케이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체제 정당화 심리를 가속화하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 일본의 전통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면 일본 민중들은 아베가 지금까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아베를 지켜라 이런 심리가 체제 정당화 심리가 발동됩니다. 그 노컷뉴스에서 나왔고 김용민 PD님께서도 잠깐 인용해 주셨는데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싫어해서 한국 정권을 친일 정권으로 교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경제 제재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왔던데 저는 사실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친일 정부가 돼서 아베와 짝짝꿍 맞아서 잘 지내는 게 아베가 원하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체제 정당화 이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반일 정부여서 한국이 끊임없이 일본 보수 정치 세력을 위협했을 때 그게 저는 아베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야 자국 국민들이 자기를 더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한국 보수들이 남북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했던 이유도 물론 걔들의 사상이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을 끊임없이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휴전선 이북에서 북한이 한국을 위험한다고 선동을 했을 때 보수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북한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즐겼던 거죠. 지금 아베가 하고 있는 짓은 경제적으로는 뷰음딱짓인데 정치적으로는 매우 영악합니다. 왜냐? 지금 저 짓을 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건 지금 우리나라 민주정부에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네, 친일 언론들은 신나서 문재인 정부가 대일 외교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씹고 있죠. 예. 현실은 일본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 한국 민중들은 단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키자 쪽으로 훨씬 쏠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체제 정당화 이론의 오랜 연구 결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면에서 아베가 하는 저 닥짓이 절대 불리할 게 없습니다. 외부의 적이 강하면 내부적으로 단결되는 게 오랜 역사적인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베는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혹은 한국을 굴복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쟤네들 속셈은 한국이 반일로 나서건 말건 오히려 한국의 반일 정서가 또 높아지면 아베한테는 정치적으로 유리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베가 원하는 한국 정부는
일본한테 딸랑대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 일본한테 당당한 문재인 정부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야 선거에 유리해지니까요. 우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당히 국력이 집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중동 애들이 일본 입장에서 막 보도를 하던데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짜 자충수입니다. 한국에서 반일 감정은 절대로 해체될 수 없는 감정 같은 겁니다. 그런데 조중동이 문재인 정부 씹겠다고 일본 편을 들고 있으면 지옥문을 연 거죠. 9.11 테러가 나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시 편을 두는 겁니다. 일본이 경제 무기로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한국의 여론이 야,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관계를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문재인 물러나라.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쪽발이 새끼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한판 붙어. 이 심리가 더 클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강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비열한 짓을 하지 않는 나라지만 아베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비열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라는 공공의 적을 대상으로 더욱 단결할 계기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아베는 한국이 그런 반일 감정을 드높이는 것을 속으로 원할지도 모르죠. 참 묘한 상황인데 두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베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내팽개칠 정도로 매우 나쁜 정치인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사태 속에서 한국 민중들은 체제 정당화 심리에 의해서 매우 강력하게 일본과 맞설 수 있는 단결력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요즘 일본의 경제 제재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큰 이슈인데 예.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 좀 자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왜 사람들이 자기 체제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지에 대해서 체제 정당화 이론이라는 정치 심리학 이론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롯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요. 올해로 97살입니다. 그런데 이분 건강이 매우 나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이달 초에 나온 소식인데 6월 말부터 불안 증세를 보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력도 쇠약해져서 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소식이 롯데그룹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롯데는 신격호 창업주의 두 아들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죠. 장남 이름이 신동주, 차남 이름이 신동빈. 둘이 피튀기게 5년 전부터 싸웠는데 동생인 신동빈 롯데 회장이 승세를 거의 굳혔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주총회 등에서 시비를 거는 중입니다. 물론 결과는 형이 연전연패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동생 신동빈 회장 체제가 공고해지는 중이죠. 다만 이 형제 간의 다툼에서 아버지 신격호 회장은 장남 편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쟁은 한국 재벌들 분쟁 중에 매우 특이한 경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통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 창업주 한마디에 전부 정리가 되거든요. 창업주가 황제에 버금가는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아버지를 모시는데 정말로 공을 많이 들였어요. 네. 결국 아버지의 마음도 얻었죠. 그런데 동생이 형과 아버지 연대를 깨고 경영권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계속된다면 신동빈 차남 회장은 창업주 아버지를 이겨낸 그리고 경영권을 장악한 최초의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관심은 이제 신격호 회장 건강이 나빠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7월 2일에는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식을 롯데 쪽, 그러니까 지금 차남 쪽에서 전한 겁니다. 차남 쪽에서 전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네. 그냥 창업주의 건강이 나빠졌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고요. 법원의 거처 이전 결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잠실 롯데월드 타워 레지던스 49층에서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신격호 창업주는
천수를 다 누린 셈입니다. 벌써 97세니까요. 그래서 예. 언제든지 건강이 나빠져도 생물학적으로는 이상할 게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차남 쪽에서는 아버지가 거처를 옮긴 직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라는 묘한 한 문장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격호 창업주는 1990년대부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거처 겸 집무실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8월에 이 건물이 전면 개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거처를 지금 잠실에 있는 100몇 층짜리 롯데월드타워 빌딩 49층으로 옮겨요. 근데 요 간단해 보이는 팩트에 많은 투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있을 때만 해도 신격호 회장을 누가 모시고 있었냐면 장남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에서 패했던 장남이 아버지밖에 믿을 구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예,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는 장남편 이외에는 접근이 금지돼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호텔 개보수에 들어가니까 차남이 그걸 계기로 아버지 처소를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긴 겁니다. 근데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당연히 롯데 경영권을 장악한 차남의 소관이죠. 차남이 지금 롯데 회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이사를 계기로 아버지 주변을 다시 차남이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남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경영권을 장악했어도 정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했다. 이런 이야기는 차남 쪽에게 평생 부담이죠. 그런데 찬스가 났습니다. 찬스가 나자마자 아버지를 즉각 자기 관할인 잠실로 옮긴 겁니다. 이제 장남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마지막 희망인데 거처를 동생한테 뺏긴 거죠. 그래서 장남이 작년 8월에 소공동 롯데호텔 공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아버지를 다시 소공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차남이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뺏길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장남이 소송을 내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는 소공동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별 희한한 소송을 형제끼리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 11월 가정법원에서 장남 손을 들어줍니다. 신격호 창업주는 평생을 소공동에서 산 사람이니까 거기서 노후를 맞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격호 창업주가 다시 처소를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옮깁니다. 이제 다시 장남 손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디가 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격호 회장이 너무 고령이어서 의사를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고령이면 자식들이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자식들은 아버지 처소가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면서 지금 이걸 갖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장남이 장악한 소공동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 건강이 나빠져서 아산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신이 나서 이 사실을 발표를 해요. 신격호 회장이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에 있을 때는 건강하셨는데 지금 장남 소관인 소공동으로 옮겼더니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런 문장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건강이 나빠진 이유는 형이 아버지를 채갔기 때문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이야기 들으면서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한국 재벌들은 아버지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런 건 조선시대 사극에서나 나오는 거거든요. 이방원이 왕제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태조가 열받아서 함흥으로 처소를 옮기니까 아버지를 당장 모셔와라 이러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또 사극에서는 중전이나 후궁들이 전하의 처소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런 걸로 매일 싸우고요. 이런 건 지금 조선시대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백주 대낮에 한국 4대 재벌 총수 형제들이 전하의 처소가 어디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사실 이 형제들이 창업주 처소를 가지고 싸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 처음 싸움을 시작했는데 장남이 1차 경영권 분쟁,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패배를 해요.
장남이 지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을 장악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장남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석고 대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마음을 얻어요. 그리고 아버지 지지를 얻은 장남이 호텔 34층 주변에 철의 장막을 칩니다. 동생 출입을 아예 막죠. 당시 장남 측 설명은 그동안 동생이 아버지를 장악해서 장남이나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못 만나게 했다. 그리고 4, 5년 동안 아버지를 장악한 동생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이 말이 맞다면 형이나 동생이나 독인 객인인 겁니다. 아버지 처소를 장악하고 아버지 머릿맡에서 권력을 얻어내는 조선시대 대하 드라마를 얘들이 지금 몇 년째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스토리인데 요걸 계기로 더 웃겼던 옛날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2000년 3월에 그 유명한 현대그룹 왕자의 난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요거는 정몽구, 당시 차남인데 사실은 장남 역할을 하고 있었죠. 장남이 젊어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몽구 장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몽헌, 당시 4남, 이 두 형제가 현대그룹 경영권을 놓고 피튀기는 혈투를 벌인 그 일입니다. 당시 정주영 창업주는 고령이지만 살아 있었고요. 정몽헌, 정몽구 두 아들을 그룹의 공동회장으로 선임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요게 좀 묘하죠. 그러니까 공동회장이라는 건 둘이 경쟁해라. 더 나은 놈한테 물려줄게 이런 건데요. 사실 어떤 그룹에 공동회장이라는 제도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세자를 동시에 2명을 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정주영 창업주는 정몽구 장남이 아니고 4남 정몽원 동생 쪽에 마음이 많이 기울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명색이 정몽구 회장이 장남이니까 이걸 바로 내칠 수는 없고 그래서 두 사람을 공동으로 세자에 책봉해 놓고 경쟁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장남 입장에서는 뒷골이 쎄한 거죠. 아버지가 동생을 더 신임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동생 정몽원 공동회장이 해외 출장을 간 틈을 타서 그때 정몽원의 최측근 중에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바이코리아. 예. 그렇죠. 유명한 사람이죠.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켰던 정주영의 최측근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정몽구가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자기도 회장이니까 그 권한이 있다는 거죠. 쿠데타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출장을 갔다가요. 예. 출장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측근이었던 이익치 회장을 다시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본부를 소집을 한 다음에 형 정몽구 회장은 앞으로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자동차만 맡는다라고 기습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형을 공동회장에서 면직을 시켜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측근을 해고하면서 시작한 쿠데타가 며칠 만에 동생에 의해서 진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을 쫓아낸 거죠. 자, 희대의 코미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쫓겨난 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때 형에게 남은 카드가 뭐겠습니까? 롯데그룹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지요. 정주영 회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 처소를 찾아가서 지금 그 목소리에 그분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이게 패전지장에 남은 유일한 길이죠. 정몽구 회장이 동생한테 쫓겨나자마자 바로 가회동에 있는 아버지 정주영 집을 전격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면담을 합니다. 그날 오후 2시 반에 현대자동차 홍보팀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장남 정몽구의 측근들이죠.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다는 문자를 언론사에 쫙 돌려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자회견 장소가 현대그룹 본사가 아니고 조선호텔이라는 겁니다. 아니 개동에 현대그룹 본사가 있는데 왜 조선호텔이지? 기자들이 궁금증을 가져요. 이유가 뭐냐면 실권을 장악했던 동생이 형이 기자회견 할까봐 건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진짜 유치찬란하잖아요, 하는 짓들이. 예. 아무튼 형 쪽은 본사가 맡기니까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여는데 정몽구 최측근이었던 정순원 실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문서 한 장을 탁 꺼내요. 네. 그랬더니 이 문서가 뭐냐?
정몽구 회장을 현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한 정몽원 회장 측의 인사는 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에 의해서 철회됐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명령하셨어요. 아휴, 이 문서는 정몽구 회장을 그룹 회장에 유임시켰다는 내용의 문서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따르면 장남 정몽구가 아버지 처소를 찾아가서 설득을 한 거죠. 나를 계속 그룹 공동회장에 놔둬주세요. 아버지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그 문서인데 서명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서명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 문서 한 장으로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정주영 회장, 왕 회장이라고 불리던 태상왕 전하가 정몽구 세자마마를 유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서명도 했답니다. 이건 뭐 대하 드라마 찍고 있는데요. 갑자기 동생 쪽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동생 쪽은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를 통해서 반박을 하는데 내용이 현대자동차 쪽이 조선호텔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 무근입니다. 정몽원 회장이 직접 정주영 명예회장께 확인해 봤더니 명예회장께서는 그런 문서에 서명한 일이 없으시답니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 물증이 있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지금 동생 쪽 이야기는 아버지가 사인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요것뿐인 거고요. 형 쪽 이야기는 뭔 소리냐. 아버지 사인이 여기 있다. 이거잖아요. 아유, 그러면 뭐, 예. 당연히 사인이 있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몽구 장남 쪽이 오후 7시 반에 다시 반박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표정도 진짜 위풍이 당당해요. 말이 뭐냐. 아니, 동생 쪽 이야기는 감히 명예회장의 친필 서명을 부인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한마디로 전세가 역전이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현대그룹은 정주영 한마디가 법인 곳인데 정주영의 서명이 장남 쪽에 있는 겁니다. 차남 쪽에서 얼마나 그 서명을 열심히 받겠어요. 위조했을까봐. 근데 아무리 봐도 위조한 서명도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 쪽 반박이 그 서명이 명예회장께 맞긴 맞는데 아마도 명예회장께서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서명을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너무 구차하잖아요. 서명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판세가 다시 형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가 역전을 당한 동생이 뭘 해야 될까요? 요것도 하나죠. 당연히 아버지 처소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 그렇죠. 네. 그래서 동생도 가회동 아버지 처소를 찾아갑니다. 자, 다음날 새벽에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몰렸던 동생 쪽이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형이 서명을 들고 나왔잖아요. 예. 동생은 뭘 들고 나왔을까요? 아마 뭐 육성 파일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예상인 거죠. 예. 동생이 뭘 들고 나왔느냐? 예. 휠체어를 끌고 아버지를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 서명이 여기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생은 아버지 서명? 야,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여기서 게임 오버죠. 아버지 서명이 아버지 본인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장단 회의에서 정몽구는 앞으로 자동차만 만든다 이렇게 공표를 해요. 정몽구는 앞으로 그 자동차만 만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으로 버티려고 했던 정몽구가 그 회의에서 항복 선언을 합니다. 여기 모인 사장님들 동생 몽원 회장을 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물러나죠. 이런 스토리들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1세기예요. 한국 재벌들의 경영권은 아버지 처소에서 나와요. 이 눈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롯데 형제는 아버지 처소가 소공동 34층이냐 잠실 49층이냐를 놓고 싸웁니다. 이런 자들이 경영을 하는 게 정상이냐라는 게 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한국 기업의 미래가 암울해서 슬퍼집니다. 제발 봉건사회는 이제 그만 좀 하고요. 자본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좀 시장 경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제발요. 네. 경영을 잘못하면 쫓겨나고 잘하면 또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장 경제가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얘네들은 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건적 왕조.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자본주의입니까? 시장 경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제발 자본주의 좀 하자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칸 극우 유튜브에서 네, 방송이 나왔는데요. 어떤 제목의 그 토크였냐면은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열받아 가지고 네, 본사는 미국으로 공장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네, 물론 이제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근데 저는 정말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네. 한번 미국 가서 제대로 어떻게 기업을 해야 하는 건지 공부를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삼성이 지금 이 꼬라지로 미국 갔다가는 아주 큰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개박살 나고 돌아오죠. 대박살. 네, 한국에서 했던 짓 하면 구속입니다. 구속. 나오지도 못해요. 예. 미국은 엔론, 회계부정 이런 거 벌어지면 네. 뭐 징역이 1년, 2년 단위로 때려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예. 10년, 100년 단위로 때려지는 회사여서 예. 부디 무슨 선택을 하시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뭐 감옥 좀 갔다 오는 그렇지만 내내 그 기득권이 영구히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왜 떠납니까? 그럼요. 재벌에겐 천국이죠. 예. 이제 그 천국, 재벌에게 천국이었던 세상을 좀 정상적으로 만들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뭐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예.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인용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요일에 황 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죠.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줍시다. 음.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후 최대라고 합니다. 거리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만난 분들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아직도 제 귓가를 맴돌며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황 대표가 인용한 언론 보도라는 게 토요일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였다고 합니다. 예. 기사 제목은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입니다. 네. 기사 첫머리에 케이스가 2개 나오는데 여의도 자산가 A씨 50대 최근 해외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 도쿄 아파트를 아들에게, 딸에게는 미국 뉴욕 아파트를 사주려고 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네. 그리고 현 정권이 교체될 것 같지도 않아서 미국과 일본의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사주겠다는 사람 케이스입니다. 대기업 부장 강모 씨 40대인데요. 지난해 아내와 5살 된 딸을 미국 괌으로 보냈고 서울에 혼자 산답니다. 연수기간에 딸을 낳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딸은 있고요. 월급 7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매달 송금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아내와 딸은 침실 2개를 갖춘 괌 내륙 지역 단독주택 월세와 중형자동차 리스료 등을 내면서 산답니다. 미세먼지와 가혹한 학교 경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딸을 보냈고 퇴직하면 미련 없이 한국을 뜰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기사가 밝힌 팩트는 이렇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해외 이주 신고자 숫자가 2,200명인데 2년 전이었던 2016년 455명에서 5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2008년 이후 최대치고 4자릿수 인원을 기록한 것도 9년 만이랍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주자 신고 숫자가 2014년부터 249명, 273명, 455명이었는데 2017년에 825명이 됐고 작년에는 갑자기 2200명으로 뛰었다는 거죠. 자산가들은 국내 정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꼽았고
중산층은 환경 교육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 기사에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여당과 언론의 팩트체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얼척없다는 반응인데요. 통계를 보면 2018년 국적 포기자가 33,000여 명으로 나오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12,000명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근데 갑자기 2018년에 늘어난 이유는 국적 포기자를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히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선거가 있을 때 유권자를 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미리 국적 상실 신청을 한 사람들을 그해 한꺼번에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로 확정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이미 그 전부터 재외동포 이재들이 신청했던 국적 이탈 신청을 고해에 집중적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 갑자기 국적 포기자 가는 건 정부 정책 실패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선거가 그해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했다는 겁니다. JTBC도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 주장은 해외 이주 신고자 숫자가 2018년 갑자기 2,200명으로 늘었다는 거죠. 2016년에는 425명이었으니까 2년 만에 5배가 됐다는 건데 이것도 팩트체크해보면 비슷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2017년 12월에 해외 이주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 전까지는 해외에 살던 동포들에게 우리나라가 거주 여권이라는 걸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그 나라 영주권을 받아도 한국 정부는 이 사람을 해외에 이주했다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네. 여권 가지고 외국에 잠깐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했었죠. 그런데 2017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에서 영주권 받은 사람들 등등은 거주 여권이라는 제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외 영주권 갖고 살던 사람들은 요 시기부터 나 여권으로 잠깐 외국에 나온 사람 아니고 정식으로 외국에 살고 있어요 라고 이주 신고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동안 거주 여권으로 생활하면서 이주 신고 안 했던 이주자들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대거 이주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5년 전부터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영주권도 받았고요. 다만 그동안 거주 여건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근데 법이 바뀌니까 요때 대거 신고를 한 거죠. 이래서 해외 이주 신고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각 나라 대사관에서 교민들에게 전부 공문을 뿌립니다. 해외 이주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부터 해외 이주자에 대한 거주 여건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이주 신고 대상에 현지 이주자를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현지 이주자의 해외 이주 사실 증빙을 거주 여건 발급으로 대신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정식으로 해외 이주 신고를 제외 공간에 한 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공지를 2017년 12월에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해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해외 이주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는 개뻥인 거죠. 네, 지금 정부가 싫어서 해외로 떠난 게 아닙니다. 네. 정부는 마침 그해 선고가 있어서 유권자 파악하느라 국적을 정리했던 거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냥 여권으로 해외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이 그해 무더기로 이주 신고를 한 것일 뿐입니다. 네. 이제 조선일보 기사가 코미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코미디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받아서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라고 떠든 황교안 대표는 코미디인데 웃기지도 못한 그런 코미디언이 돼버렸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사와 정치인들의 인용은 사실 너무 허술해서 언론이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스크린하면 바로 진실이 드러납니다. 2시간이면 드러날 진실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저대는 신문이 자칭 우리나라 1등 신문이고요. 자칭 우리나라 제1야당인 거죠. 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뭐 이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서 뭐 멍멍이 소리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지금 조선일보와 황교안, 뭐 나경원 씨도 이런 짓 많이 하는데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통계 왜곡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이 세계를 좀 아는데요. 기사를 쓸 때 이런 비열한 기소를 사용하는 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어떤 식이냐면
주제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통계를 열심히 뒤져요. 그러면 통계가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는 통계가 한두 개가 나옵니다. 그 통계가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자기가 원하는 케이스를 몇 개 얹습니다. 그래서 착착착 맞추면 하하. 멋진 한 편의 기사가 조작이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 기사가 그거죠. 제목이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입니다. 이 주제를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숫자를 쭉 살펴봤더니 자기 입맛에 맞는 숫자가 나와요. 작년 이주자가 2,200명이래. 2016년에는 400명대였는데 5배로 늘었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지금 이 숫자는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이주자가 5배가 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주법이 개정돼서 원래 이주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때 신고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숫자가 나온 이상 조선일보에게는 그 숫자의 진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첫 줄. 여의도 자산가 A씨, 대기업 부장 강모씨, 한국 떠나고 싶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런 케이스 2개를 끼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400만 명인데 찾아보면 이런 사람이 어딘가에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사람 멘트를 넣으면 멋진 기사가 하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전형적인 수법이냐면 이 문제를 경제학과 통계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조선일보가 좀 심하기는 합니다만. 이 연구 분야를 통계의 환상 혹은 통계의 오류라고 부르는데 특히 언론이 입맛에 맞는 숫자를 딱 하나 찝어서 이런 왜곡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연구가 등장한 겁니다. 오늘은 2017년에 국내에 출간된 책 통계의 함정, 조작된 통계, 불량 통계의 위험과 부작용이라는 책의 연구를 인용하겠습니다. 요 연구의 저자는 통계 경제학자 혹은 계량 경제학자라고도 불리는데 게르트 기거렌처, 독일 막스 플랑크 협회 인간개발연구소 소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거렌처 박사가 드는 예는 이렇습니다. 독일 뉴스 포털 중에 포쿠스 온라인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포쿠스 온라인이 2010년에 내놓은 보도 제목이 상어 공격 2010년에 비해 2배나 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뉴스가 포털에 실리면서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려던 독일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네. 1년 만에 상어한테 공격을 받아서 바닷가에서 죽는 사람이 2배나 늘었다니까요. 그러면 이 뉴스는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1년에 상어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2010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어요. 그럼 얼마나 늘었느냐? 2010년 사망자 숫자는 6명이었습니다. 2012년 사망자 숫자는 12명이었다고요. 자, 숫자는 틀리지 않았죠. 분명히 2배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지구에서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1년에 상어 공격으로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가 12명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겁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포커스 온라인은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상어 공격으로 죽은 사망자 숫자가 2배가 늘었다고요. 조선일보가 한 짓 그대로죠. 숫자는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숫자의 진실은 외면하고 틀리지 않은 숫자를 뽑아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론이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책에 나온 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2008년 미국 공중파 MBC 5시 뉴스의 캐스터가 앨리슨 로저티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 잘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앵커라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면 2001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지금도 시카고의 WMAQ-TV에서 5시 뉴스 앵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앵커가 2008년 11월 8일 뉴스에서 요즘이 살기 힘든 시절이라는 새 통계가 나왔는데요. 시카고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절도와 강도, 주택 침입이 17%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심각하잖아요. 듣기에도. 절도, 강도, 주택 침입 같은 범죄가 무려 작년에 비해서 17%나 증가를 했으니까요. 이건 뭐 20% 가까이 늘어난 거죠.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코멘트를 듣고 느끼는 감정이 진실이냐? 아닙니다. 왜곡됐어요. 올해 전체적으로 절도와 강도, 주택 침입이 17% 증가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도도 17% 늘고, 강도도 17% 늘고, 주택 침입도 17% 늘었다고 생각하죠. 즉, 절도, 강도, 주택 침입이 평균 17%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 통계는 뭐냐면, 절도는 3% 늘었습니다. 강도는 9% 늘었고요. 주택 침입은 5%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7% 느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균에도 17%가 전혀 안 나오죠. 그런데 왜 로저트 앵커는 17%라는 황당한 숫자를 냈을까요? 절도 3, 강도 9, 주택 침입 5를 합치니까 17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절도와 강도, 주택 침입이 17%나 증가했습니다. 이 멘트는 틀리지는 않았는데 시청자들이 느끼는 진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숫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쉬워집니다. 올해 쌀이 3% 더 수확됐고 보리 수확량 5% 늘었고 옥수수 2% 늘었고 밀이 4% 늘었고 조가 6%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올해 풍년이 들어서 쌀, 보리, 옥수수, 밀, 조 등이 수확량이 모두 20%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치 올해 곡물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0% 늘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언론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결론을 정하고 거기에 숫자를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 틀린 건 아닌데 숫자가 사람들의 정서를 왜곡할 수 있는 오만 짓이 다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기거렌처 박사의 주장이에요. 예. 실제로 언론은 이런 짓을 무지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씨가 이런 짓 전문가인데 어디 연설하는 거 보면 숫자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숫자 원본을 보면 의미가 전혀 다른 숫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거렌처 박사는 이런 짓들을 명사수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명사수의 오류란 원래 용어는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라는 경제학 용어인데요. 텍사스에 사는 한 카우보이가 백발백중의 사격 솜씨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벽에다가 대고 총을 쐈는데 총알 한 발이 정확하게 관역 중앙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역이 여러 개 있는데 총알이 항상 그 중앙에만 박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텍사스 명사수가 사격하는 걸 몰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관역에다가 총을 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벽에다가 총을 쏴요. 그럼 총알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수가 쪼로로 벽으로 뛰어가서 총알 박힌 데다가 관역을 그리는 겁니다. 나중에요. 그러니까 백발백중이죠. 관역에 총을 안 쏘고 총을 쏜 뒤에 그리니까요. 기거렌처 박사에 따르면 언론들이 하는 짓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숫자를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을 내고 숫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맞는 통계가 나오면 그 숫자의 의미가 뭔지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통계에다가 끼워 맞춰버리는 겁니다. 총알 쏘고 관역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발백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일보나 나경원, 황교안이 쏜 총알은 정확해서 통계하고 맞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내고 통계를 갖다 끼워 맞추니까 관역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거렌처 박사는 책에서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통계를 공부해야 된다 이랬을 때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됩니다. 기거렌처 박사는 국민들이 똑똑해져라. 그러니까 내 책을 봐라.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 책은 재밌어요. 책은 재밌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중들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나면 쉬어야죠. 통계도 공부해야 됩니까?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중들이 통계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언론들이 잘못된 통계, 텍사스 명사수의 사기꾼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언론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번 조선일보 보도만 봐도 JTBC가 팩트체크하니까 너무 쉽게 조선일보의 삽질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언론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계사기는 원래 비열한 언론과 정치인들이 엄청 역사적으로 자주 사용해 왔던 겁니다. 한국이 정도가 좀 심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노땅 기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리자면 우리 후배 기자님들이 네. 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힘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민중들이 통계를 공부하는 시간을 덜어주시고요. 기자들이 좋은 통계를 만들어내고 나쁜 통계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좋은 언론을 만드는 운동에 참여해 주셔야죠. 황교안과 조선일보가 또 비열하고 한심한 통계 조작으로 주말에 민심을 호도했던데 이 일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각심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브리핑 주제로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네, 요즘에 말이죠. 기자들이 이제 기술자가 됐어요. 어떤 기술자냐면은 이렇게 보도를 내고 소송 안 당할 그렇죠. 방법이 예. 없는지 그거에 아주 골몰하다가 교묘하게. 예, 그렇죠. 노하우를 네. 쌓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네. 저널리즘의 참기라고. 그러니까 진실에 입각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보도하는 게 아니라 특종 욕심, 뭔가 성과주의에 부응해서 그런 보도물을 냈단 말이죠. 상대편이 나에 대해서 보복하지 못하도록 네. 혹은 보복할 만한 그런 건수를 제공했다. 말하자면은 뭔가 밟혔어요. 약점을. 네. 그렇다 하더라도 힘으로 권위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배짱, 배포를 터득하는 거. 이게 고참 기자의 그 요건이 됐어요. 고참 기자의 미덕이 됐어요. 슬픈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노땅이 돼서 뭐 이런 말하면 꼰대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강호의 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되게 슬픈 일입니다. 이거는요. 진짜로. 네. 얼마 전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네. 기다리지 마라. 이런 칼럼을 썼는데 참. 네, 권석천 기자는 그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죠. 네. 그 이진주 기자라고 과거 자기가 데스크로부터 노고노 별 문제 없는데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라는 식으로 뭐 취재 지휘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중앙일보가 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근데 네. 확실한 거는 노고노 오보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네, 네. 그 신문이 중앙일보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론을 이미 낸 거죠. 예, 결론을 이미 내놓고 팩트들을 끼워 맞춘 건데, 예. 진짜 강호의 도가 많이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기자로서요. 네. 기자들이 무너지고 망가지니까 가짜 뉴스가 편만한 거예요. 강호의 도가 떨어지니까 이 온갖 개쓰레기들이 지금 뭐 자기들이 말하는 게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러고 자빠졌으니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황교안이 받아서 짓고 있고요. 참 황당한 거죠. 예, 강호의 도가 정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발목 잡히기 전략이라는 이름의 국제협상 혹은 통상협상 전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이론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그 황교안 자유당 대표가 9일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어제 오늘 연이틀 황교안 씨 발언을 다루는데요. 훌륭한 분이라서 저희가 또 자주 다뤄야죠. 이상하게 제가 관심이 많이 갔더라고요. 발언 내용은 여당에서도 부랴부랴 특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자는 식의 감정적 주장을 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들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발언 자체는 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요. 최재성 의원이 한 말에 대한 황교안의 반박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요 발언 내용이 통상협상 전략에서 현명하냐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국제협상에 관해서 교본처럼 여겨지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2차 게임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면 게임 이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two level theory, two level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 교수가 만든 이론인데요. 내용은 이제 윈셋이라는 어려운 개념이 나오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제협상이란 두 당사자 국가 대표단끼리 쿵짝쿵짝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을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둘이 쿵짝쿵짝 게임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상 대표는 국내의 반대파를 설득하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양면 게임 혹은 투 레벨 게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 두 곳에서 게임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일 무역 분쟁에서 두 나라 지도자가 만나서 쿵짝쿵짝 협상을 하면 그 협상이 완성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도자가 일본 지도자를 만나서 야, 내가 다 양보할게 이렇게 나서면 일본 지도자는 좋다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두 나라의 과거는 청산됐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다고 이 협상이 끝나냐고요.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그렇게 굴욕적인 협상을 해오면 국내에서 엄청난 반발을 맞습니다. 국회 비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쪽 지도자가 서로 친일파라 하더라도요. 일본의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게임에서 반대파로부터 맞을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저런 협상을 해오지 못합니다. 일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양심적인 사람이 일본 총리가 돼서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모두 피해 배상하고 무릎 꿇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협상이 끝나냐고요. 안 끝납니다. 그 총리는 일본에서 바로 쫓겨납니다. 내각제니까 선거 바로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은 결국 철회됩니다. 결국 통상협상이라는 건 상대 국가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에서 반대 세력을 설득하지 못하면 타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통상게임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협상이라는 게 상대 나라는 물론이고 국내의 반대파, 국내 민심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복잡한 영역이라면 어떤 전략이 유효하냐? 퍼트넘 교수가 제시하는 대표적 전략 중 하나가 발목 잡히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미묘한데 발목 잡기 전략이 아니고요. 발목 잡히기 전략입니다. 발목 잡히기 전략. 예. 뭐 덫을 놨다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발목에 일부러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 협상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덫에 걸려요. 누구 덫에 걸리느냐? 국내 반대파에게 발목을 일부러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부드럽게 협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그건 정부의 임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일본과 화해하고 싶어요. 이런 기색을 보이면 협상 테이블에서 움직일 반경이 확 줄어듭니다. 그 태도를 보이는 순간 사실은 굴복 외에는 협상에서 얻을 게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에서 국민들이 반일 감정으로 막 들끓고 있어요. 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일부러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그 협상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너희랑 협상 잘하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국내 상황이 수습이 안 된다. 국민들 반일 감정이 너무 심해서 내가 양보를 하는 순간 내가 국내에서 쫓겨날 것 같아.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 협상단의 운신의 폭이 매우 커져요. 버티는 명분도 분명해집니다. 국제협상이 두 가지 레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백분 활용하는 거죠. 일부러 국내 반대파의 발목을 잡힌 채 테이블에 올라가는 겁니다. 퍼트넘 교수의 대표적인 전략 두 번째는 정치 쟁점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국제협상이라는 게 물밑에서 비밀 협상을 할 때가 많은데 영 타결이 안 돼요. 이때 정부가 일부러 그 정보를 국내 반대파에게 흘려요. 그럼 이제 반대파들이 난리가 나겠죠. 장난하냐 지금. 너 그따위로 협상이 오면 죽는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치 쟁점화가 돼요. 여론의 흐름이 강경한 쪽으로 돌아섭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부가요. 그래서 발목 잡히는 전략을 씁니다.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요. 상대 국가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비밀이 어쩌다 새버렸는데 나는 너한테 양보하고 싶었는데 정보가 새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반대파들이 협상하지 말라고 난리가 아니네. 어떡하냐. 네가 좀 양보해야겠다. 이렇게 버티는 거죠.
아, 무슨 말이냐면 양면 게임을 할 때는요.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거세지는 건 우리 정부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 정부가 이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고 일본에 양보하고 싶어도요. 결국 양국은 테이블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국내의 반발이 심하면 심할수록 협상단은 여기에 발목 잡히는 게 유리합니다. 아유, 국내 반발이 너무 심해서 내가 당신 제안은 못 받아들이겠네요. 이렇게 버틸 여지가 생기고 실제 밀고 당기기 할 때 협상 결과를 단 1m라도 우리 쪽으로 당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의 의견과 달리 지금 국민들이 분출하는 강력한 반일 감정은 협상 전략면에서 바람직하면 바람직하지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갑자기 이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이라크 파병 문제 때문에 노무현 네. 대통령 정부가 집권 초기였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그분 말씀이 지금 이때 네. 더 국민들이 거세게 파병 반대를 외치면은 미국을 그렇죠. 상대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그걸 이용해서 노무현 정부가 전투병 보내라는 미국의 요구를 그렇죠. 네. 비전투병 보내는 걸로 네. 타협을 봤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지만 그 국회의원의 전략은 매우 훌륭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네. 발목 잡히기 전략, 정치 쟁점화 전략을 정확하게 이용. 어차피 파병 문제라는 건 걸려 있다면 한미 양국이 다 망가지지 않는다면 어디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국내의 반발 여론이 협상 테이블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근데 반대로 지금 황교안 대표처럼 제1야당 대표가 반일 감정을 표출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 현 정부 협상력이 현저하게 약화돼 버립니다. 글쎄 말입니다.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봐, 니네 제1야당도 저렇게 말하는데 니네가 양보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말할 명분이 일본 쪽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 매국적 행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보짓인 겁니다, 진짜로요.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국익을 도모한다면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심은 어쨌든 야, 정부 일본이랑 어설프게 협상이 오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으름장을 대신 놔줘야 됩니다, 야당이. 정부는 통상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거친 언어를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당장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이때 야당이나 국민들이 대신 버팅기고 험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이게 지금 한국 야당인지 일본 여당인지 어느 편을 들고 있는지조차 정체성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러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저런 태도가 우리 정부 협상단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데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초적인 국제협상 전략을 모르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느냐. 이걸 정말 잘 보여준 사례가 이명박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명박이 친미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뽑은 거죠? 미국하면 껌뻑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이해하더라도요. 적어도 일국의 대표로 협상을 할 때는 밀고 당기기에서 조금이라도 협상 결과를 우리 쪽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친미 성향을 감추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한다고 어마무시한 촛불을 들었을 때 그 반대를 협상 카드로 써야 돼요. 그래서 부시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형님, 제가 형님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요. 제가 미국 하면 껌뻑 죽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형님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런데요. 지금 국내에서 그랬다가는 제가 쫓겨나갈 판입니다.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모여서 촛불 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소고기가 수입이 되더라도 최소한 다른 걸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은요.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명박과 부시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 저녁 메뉴로 쇠고기 스테이크 준비할까요? 대통령 네 분께서 불편하시면 30개월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양국에서 소고기 수입 여부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쟁점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수입하느냐였습니다. 30개월 넘어가면 광우병 위험이 커지거든요. 예. 우린 이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쇠고기 스테이크 준비할까요? 하면서 나름대로 예의 차린다고 30개월 이상은 좀 불편하실 테니까 우리가 30개월 미만으로 준비할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찐따 같은 이명박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십니까? 30개월 미만을 왜 먹어요? 우리 32개월짜리 먹읍시다. 이러고 자빠졌던 겁니다. 거기서요. 야, 이제 또라이네 이 새끼 완전히. 그러니까요. 이게 이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있다고요. 지금 요 이야기는 32개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32개월산 소고기가 안전해도요. 북미리 촛불 들고 강력히 반대하면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32개월산을 수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쪽에서 뭔가를 얻어내야죠. 이게 협상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명박은 속된 표현으로 부시 앞에서 속옷 벗고 알랑방구를 낀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협상이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협상을 잘 해야죠.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이상 정부가 일본 놈들 몰아내자 이렇게 일본을 자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요.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때 강력한 카드를 하나 쥐게 해줘야 됩니다. 뭐냐? 어설프게 양보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떠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버틸 힘을 주면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반일 감정이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매우 저는 협상 전략면에서 옳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은 바보 같은 헛소리고요. 네. 제가 이제 요 정도로 국제협상 교본으로 꼽히는 발목 잡히기 2레벨 이론에 대해서 마칠 건데요. 원고를 정리하고 보니까 평소보다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김에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잔잔한 웃음을 선사하고자 부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유, 깔끔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그 2레벨 이론을 한 9년 전쯤에 공부를 하면서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이제 오랜만에 찾아봤는데 그 노트를 보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명박 협상 전략이 너무 얼척없어서 제가 이걸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요 메모를 하면서 노트에 이명박 어록이라는 걸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이걸 제가 9년 만에 찾았습니다. 이걸 제가 몇 년 만에 보물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9년 전에 적었던 이명박 어록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부척하면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주옥 같은 발언입니다. 첫 번째, 2003년 서울시장 때 발언이더라고요. 부실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라는 데 있다. 그래요. 그거 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두고 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요거는 2003년 서울시장 때 발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윤덕홍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김구라 씨의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때 뭐냐면은 이 발언을 이제 서울시장일 때 이명박이 했는데 그걸 두고 이제 이명박에 대해서 김구라 씨가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노가다 10장 출신이 서울시장 됐다고 하면 기분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메모만 해놓고 앞뒤 맥락을 전혀 안 적어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겁니다. 그리고 김구라 씨의 반박은 매우 훌륭합니다. 노가다 10장 출신이 서울시장 됐다고 하면 기분 좋겠냐고. 근데 진짜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은. 그렇죠.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 발언 메모입니다.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자. 이게 진짜 신선하지 않습니까? 국어를 어떻게 영어로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비어천가에 나와 있는 나란말싸 및 중국에 달아 문자어로 삼았대 아니할세 요걸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킹 세종 세드 코리아 랭귀지 is different from Chinese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국사를 어떻게 영어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를 애드미럴 이순신 says I have 12 ships behind 이러자는 겁니까? 거북선은 터틀십인가요? 터틀십 이래 말 같은 소리를 해 들어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이 그렇게 걱정되면 장학금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진짜 참 주옥 같은 발언입니다. 요건 이명박 발언은 아닌데
그 2008년 대통령 인수위 관계자 발언이더라고요. 영어 잘하면 군대를 안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참 신선하게 미친 놈들입니다. 네. 2008년 이명박 당선자 시절 국민성금으로 숭례문 복원하자 뭐 이건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신선도가 좀 떨어지네요. 2008년 당선자 시절 노동자들이 태안 자원봉사들처럼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일을 한다면 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 노동자가 자원봉사자입니까? 네? 왜 재벌들도 자원봉사하라고 그러죠?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1만 명이 들었다는 촛불 도대체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여보세요. 촛불 1,000원밖에 안 해요. 다 우리 돈 내고 샀습니다. 예? 우리가 니들입니까? 돈 받고 가스통 굴리게요.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네. 이명박은 노무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그게요? 이제 노 네. 대통령을 털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슬픈 이야기인데 진짜. 우리나라 여러분. 보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자기들이 하던 식으로 남도 할 것이다. 특히 그러니까요. 진보 좌파 예. 진영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돈 내고 촛불 사고 방석 싸서 촛불 집회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또라이 새끼들하니까 진짜로. 예.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명박 발언은 아닌데 김은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2010년에 한 발언을 메모해 둔 겁니다. 네네. 대변인 이야기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법정 스님의 저서를 항상 가까이 두고 항상 추천도서 1호로 꼽았다. 무소유는 정말 여러 번 읽으셨고 특히 저서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는 산중에 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과 깊은 사색을 편안한 언어로 쓰셔서 쉽게 읽히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네. 일단 이명박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었다는 것부터 웃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이명박이 읽었다는 저서 조화로운 삶, 요걸 탐독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조화로운 삶은 책 이름이 아니고 출판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출판사 이름을 탐독하셨다는 거예요. 책 제목은 맑고 향기롭게인데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조화로운 삶입니다. 네. 개그 콘서트죠. 네,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걸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국제협상 이런 좀 복잡한 걸 들고 와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9년 전에 적어놨던 메모를 웃기는 차원에서 부록으로 드렸습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났는데 네. 법정 스님, 네. 법정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기 전에 이명박 씨가 이제 자기 뭐 무소유 관련해서 그 철학에 감동받았다. 뭐 책을 읽었는지 안 네, 읽었는지를 뭐 다 떠나서 뭐 법정 네. 스님 하면 그 무소유의 아이콘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또 빨리 쾌유를 빈다면서 법정 스님께 난을 보냈어요. 네. 근데 무소유 그 책 내용을 보면은 네. 법정 스님이 난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걸 반성하면서 무소유의 철학을 다지게 됐는데 근데 무소유 안 읽은 거예요. 그 철학에 감동받았다면서 그 책을 읽었다면서 난을 법정 스님이 힘들게 결심하셔서 난에 대한 애착을 버리셨는데 거기다 난을 설명하고 난을 선물하고 잡아줬어요. 안 읽은 겁니다 책을. 네. 조화로운 삶 출판사 이름을 책 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놈들인데 안 읽은 거죠. 아이고 또 그때 일 생각하니까 맞아 웃음이 막 폭발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부동산 재산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제자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재산세 30% 더 내라니 마용성만 3만 가구 쇼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용성. 네, 마포, 용산, 성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우선 이 제목에는 두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재산세 30% 더 내라니 라는 대목과 쇼크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대목입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 그 황교안 대표와 조선일보의 이민 통계 왜곡을 다루면서 기자들이 어떻게 통계를 주무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보도도 딱 그런 겁니다. 재산세 30%더 내라니 라는 제목을 보면 쇼킹하잖아요. 와, 재산세가 1년 만에 30%나 늘었대. 월급은 5%도 오르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기사의 부제는 공시가 폭등 이은 세금 폭탄입니다. 네, 폭탄까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부제는 고령자들 당장 현금 없는데 구청마다 관련 민원도 폭주입니다. 불쌍한 고령자분들이 현금도 없는데 재산세 30% 인상이라는 폭탄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세 30% 인상이 팩트냐? 네, 팩트 맞습니다. 근데 실제 기사를 읽어보면 저는 전혀 쇼킹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폭탄이냐?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이제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정치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진짜 쇼킹한 통계인지 세금 폭탄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조금 현실화됐죠. 이렇게 공시가격이라는 건 정부가 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정한 부동산 가격이고요. 공시가격이고 그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기사가 다루는 영역은 단독주택 기준 올해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20%가 넘는 강남, 서초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한강변 주요 자치구 주민들 충격이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잘 보겠습니다. 실제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예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14%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매경은 아파트를 예를 들지 않고 공시가격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단독주택을 케이스로 삼았습니다. 이것부터 좀 이상하죠. 근데 뭐 이건 그렇다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주민들도 국민이고 재산세가 30% 올라서 고통을 받으면 문제인 거니까요. 근데 지금 쇼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곳에서 사는 사람들, 강남, 서초, 마포, 용산, 성동의 단독주택 보유자들입니다. 이 세금이 30% 쇼킹한 수준으로 올랐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랐느냐? 기사에서 든 사례가 딱 하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용산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약 5억 원에서 올해 6억 원으로 오르면서 재산세가 7월 부가액 기준으로 110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30% 늘었다. 9월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만큼 1만의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20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6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케이스가 딱 하나인데 내용은 재산세가 1년에 60만 원 올랐다는 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게 그렇게 쇼킹합니까? 이게 세금 폭탄인가요?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단지마다 시세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장담은 못하지만 경실련이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올해 현실화를 했다고 해도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제 시세의 70%에도 못 미칩니다. 심지어 경실련 사례를 보면 용산의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공시지가가 시세의 30% 선인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 나온 공시지가 6억 원짜리 아파트는 최소한 9억 원쯤에 거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9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1년에 재산세가 60만 원 늘어난 게 진짜로 세금 폭탄이고 진짜로 그렇게 쇼킹한 일입니까? 매경이 이런 짓을 진짜 많이 하는데 올해 3월 30일자 기사 제목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쇼크 서울 14.17% 급등 12년 만에 최대 상승 강남 1주택자 재산세 종부세 폭탄 덜덜입니다. 저는 이 기사 보고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강남 주택 보유자들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사 첫 줄이 진짜 웃겨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자 그는 최근 1, 2년 새 서울 마포구, 경기도 평촌 신도시 30평대 아파트를 갭 투자해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데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이참에 한두 채를 팔아야 할지 걱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마포하고 평촌에 30평대 아파트를 무려 3채나 보유한 사람인데 공시가격이 14.7%나 오르는 바람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왜 밤잠을 설칠까 진짜 궁금합니다. 집이 세 채라서 너무 좋아서 밤잠을 설치는 건가요? 들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게 저만 공감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진짜 이 케이스들이 한 개도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9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 적대감이 없어요. 노력해서 번 돈이라면 9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시가의 여전히 70%에도 못 미치는 상태에서 1년에 재산세를 60만 원 더 내는 게 그렇게 공포스러운 일인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유세 혹은 재산세로 불리는 이 세금의 본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걸 사실 둘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집이 있으면 땅이 있고요. 그 위에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원론적으로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거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두 종류가 하나로 합쳐진 게 재산세인 거죠. 그러면 일단 땅에 매기는 세금, 토지세라고 불리는데 요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경제학을 추앙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세금을 죽도록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 주장은 세금을 매기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시장의 자율성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노동자들 월급에 세금을 많이 매기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걸 국가가 다 세금으로 가져가면 에이 열받아서 나 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네, 세금을 매기면 노동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기업이 번 이윤 혹은 투자 이익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자본의 세금을 과하게 매기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뭐야 이거 돈 벌어봐야 국가가 다 가져가잖아 네. 라면서 투자도 안 하고 돈도 안 벌려고 합니다. 자본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싫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에 세금을 매긴다고 공급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예. 토지에 보유세를 왕창 매겼습니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이 나 이 땅 없앨래 이게 가능하냐고요. 아이 별 말씀을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땅을 팔 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세게 매기면 땅 주인이 나 땅을 안 팔래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땅 자체에 세금을 매기면 나 이 땅 보유 안 할래 이 땅 없앨래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땅은 보유하는 땅에 세금을 아무리 매겨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아요. 노동이나 자본과 다른 겁니다. 이제 반대로 건물은 좀 다르죠. 건물에 보유세를 왕창 매기면 나 앞으로 건물 안 지어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토지는 총량이 불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시장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 주류 경제학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세금은 시장의 공급을 줄인다고 지독히도 세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찬성하는 세금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입니다.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토지 임대료는 주택 임대료보다도 더 적합한 과세의 대상이다. 토지 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주택의 임대료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세금은 토지 소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 신자유주의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노벨상도 받았죠. 이 사람은 진짜로 모든 세금은 악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부작용이 작은 세금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 자체의 가치에 부과하는 재산세다. 헨리 조지가 아주 오래전에 주장했던 그 말에 동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악마라고 생각하는 프리드먼조차도 토지에 매기는 세금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자본가들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철강왕으로 불렸던 앤드루 카네기, 보수주의자들이 물고빠는 기업가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가가 수고하지 않고 가장 쉽게 자기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기 돈을 모두 털어서라도 땅을 사놓은 뒤에 땅 부족에 시달리는 사회가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땅을 사러 덤벼드는 그 시점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돈을 투자를 해야지
땅 갖고 장난하는 게 뭔 짓이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음. 현대 자본주의의 제일 중요한 변곡점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했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자본가는요, 헨리 조지가 지적한 대로 놀리는 모든 땅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그래야 땅 소유자들이 땅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역시 토지 보유세가 옳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건축물이 아닌 땅, 토지 자체에 매기는 세금은 보수 주류 경제학자들과 보수 기업가들조차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헨리 조지나 마르크스 같은 이런 사람들 주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 경제학자들 주장을 인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경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경제학자들,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기업가들이 뭔 주장을 했는지나 공부를 하고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와보겠습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건축물은 한정된 토지와 달리 세금을 매기면 공급이 줄어듭니다. 세금을 세게 매기면 아파트도 안 지어, 뭐 이렇게 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아파트라 하면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세를 더 걷어야 하느냐 덜 걷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네. 적어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 이 철학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류 경제학의 주장에 따르면 세금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일단 1가구 다주택자들이 월세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에 준하는 강력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소득이니까요. 만약에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에 준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자본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 주류 경제학이 그토록 싫어하는 시장 왜곡이 벌어집니다. 누가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냐고요.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죠. 월급 받으면 세금 떼가는데 월세를 받으면 세금을 안 떼가니까요. 네. 이 기업 투자도 제대로 안 돼가는 겁니다. 누가 기계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겠습니까? 돈 벌면 법인세 떼가는데요. 대신 부동산에서 월세 받으면 세금을 안 뗍니다. 이러면 돈은 당연히 기업과 기술에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이나 건축물에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요. 심각한 국익의 손실이 오는 거죠. 예. 자, 이제 이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땅에 대한 세금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토지에는 세금을 매겨도 된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까지 다 동의가 됐습니다. 이제 건축물이 문제인데, 저는 이게 뭐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1가구 1주택자가 가진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는 줄여도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지방에 아파트가 한 3억 원짜리가 있다, 이 정도 보유한 분들께는 재산세를 안 걷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토지, 땅값이 비싼 게 아닌 겁니다. 대부분 건물값이에요. 그런데 단순 주거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에 산다. 땅값에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지방 땅값이라 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세금을 매기면 건축물에 세금을 때리는 셈인데, 이러면 지방에 건축물이 안 들어섭니다. 누가 지방에 집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저는 지방에 한 3억 원 이하의 집에는 재산세를 없애도 되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요. 네. 그런데 강남, 서초, 아까 말한 마용성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은 그냥 간단히 10억을 넘고요. 강남 30평대 아파트는 30억 정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30억짜리 아파트 가격이 건축물의 가격일까요? 땅 가격일까요? 강남에 건물 짓는다고 공사비가 더 드는 게 아닙니다. 목포에 지으나 강남에 지으나 건축물 비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목포에 아파트를 지으면 3억 원이고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는 30억을 하냐고요. 이유는 그게 강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강남 30평 아파트 가격은 건축물 가격이 아니고요, 토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지은 아파트가 트랜스포머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땅값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보수적 주류 경제학자들의
애덤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만조차도 토지, 땅에 과세하는 세금은 매우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강남이나 서초에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가 아니에요. 강남이라는 토지, 땅값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의 공급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과세가 적절히 부과되지 않으면 사회에 돌고 있는 돈이 과세를 피해서 기술 투자에 사용되지 않고 땅 투기에 몰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강남 집값이 저렇게 치솟은 이유도 돈 많은 부자들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적절히 경제에 흘러가도록 한 게 아니고 세금이 적은 강남 토지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장 왜곡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벌어졌던 거죠. 재산세가 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부과되죠. 네. 그런데 이제 7월 재산세 내야 될 때가 되니까 매일경제를 필두로 보수 언론들이 재산세에 대한 온갖 협박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박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주류 경제학자를 주장해도 반대되는 헛소리들입니다. 10억 넘는 주택 보유자 재산세가 60만 원 올랐다고 쇼크고 3주택 보유자가 재산세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는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공격들이 참여정부를 무너뜨렸다는 기억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공격을 하면 현 정부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심산이 아닐까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고 믿어요. 고가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경제학적으로도 옳습니다. 돈을 부동산이 아니라 투자로 돌게 하는 관점에서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보유세 공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여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부디 한국 사회가 참여정부 때의 오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고가 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더 내세요라고 시민사회가 주장할 수 있는 사회로 안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유세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중부담 중복지가 온당하지요. 그렇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세금 내는 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 사회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거죠. 네. 근데 심지어 그 고가주택에 사는 분들은 복지사회를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잘 사니까. 또 차별이나 불평등이 자기들의 지위를 더 공고히 해준다라고 판단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반대하는 건데 바꿔야 됩니다.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너무나 정당한 세금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완배 기자님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처음 기억의 책을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자서전이냐면서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좋다고 간신히 설득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막상 나오니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시고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다들 좋아해요. 이렇게 남겨놓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린데 나중에 보여줘도 되고. 기억의 책, 민중의 소리가 함께 만듭니다. 1877-1419 1877-1419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